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상 공개 결정이 나도 주로 옛날 사진만 공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과 너무 달라서 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죠.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었던 건 피의자 동의가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신상 공개 결정이 날 경우 피의자 동의 없이도 무조건 수사기관이 새로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신상 공개 대상인 피의자의 사진을 직접 촬영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상 공개의 목적은 추가 범죄 피해 예방에 있다며 실물과 다른 사진이 공개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수사 과정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과거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4년간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 최신 사진이 공개된 사례는 단 한 건, 전 여자친구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유일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고 평생을 사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석준은 공개에 동의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본인 동의 없이도 최신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성뿐 아니라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범죄의 경우에도 신상 공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공분이 큰데도 가해자 신상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사 단계에서 공개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재판 과정에서 흉악한 범죄가 새로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다소 황당한 사각지대인데 법무부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근 기자가 이어갑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어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 서울시 모 구의원과 유튜버가 얼굴과 이름 등을 낱낱이 공개했는데 모두 실정법 위반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는 재판에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나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이후 단계에서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이 씨는 2심 재판에서 10년간 신상 공개 명령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신상 공개 명령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단계가 아니라 피의자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신상 공개 대상 범위에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실명 공개는 공개 금지 예외 조건을 규정한 법무부 훈령 개정만으로도 당장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실명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바꾸면 적어도 피의자의 실명 공개와 피고인의 실명 공개는 내일이라도 가능해요. 다만 재판 중인 피고인의 얼굴 공개는 근거 법령인 특정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도 신상 공개 절차를 추가하거나 검사가 재판부에 요청해 재판 중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안 되다 보니 피해자인 본인이 이사를 다니며 피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한탄을 했습니다. 이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는데 15년이나 깎인 이유, 이 재판부가 가해자의 불우한 가정 환경을 채택한 데 대해 특히 피해자는 부당함을 호소했는데요. 오히려 이 피해 여성 탓을 한 가해 남성의 반성문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배은미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직접 법정을 찾아 지켜봤던 피해 여성은 진실을 밝히려면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도 부인하고 있으면 나라도 조금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항소심에서 가해 남성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1심보다 8년의 형량이 늘었지만
재판부의 양형 기준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정 환경에 불우한 점을 양형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는데 라는 생각도 들다가 어떻게 해서 양형 기준이 이만큼이나 감형된 걸까?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도 공복연하게 보복을 하겠단 말까지 한 가해 남성. 도리어 피해자가 숨어 살아야 하는 현실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생활 환경을 바꾼다던가 뭐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뭐 수차례 그렇게 하겠죠. 직접적으로 계획하는 사람한테 제가 모르겠네요. 그냥.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 냈던 반성문을 SNS에 공개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반성문 속 가해 남성은 재판마다 방청하고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는 걸 보면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며 되묻습니다. 또 형량이 너무 많다. 다른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은 나보다 흉악하고 잔인한 방법을 쓴다며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피해 여성이 기댈 건 법 개정을 통한 범죄자 신상 공개입니다. 사각지대를 겪은 건 아픈 현실이지만 그거를 또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피해자분들이 내지 못한 목소리를 계속 내주고 싶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사회일보 구자준 기자와 강력흉악범의 신상 공개 어떻게 바뀌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요, 이 강력범죄자들 흔히 머그샷이라고 하는 걸 찍긴 찍는다면서요? 네, 범죄자 식별 목적으로 찍는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하죠. 정식 명칭은 폴리스 포토그래프, 그러니까 경찰이 찍는 사진이란 뜻인데요. 우리나라도 경찰청 규칙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검찰로 넘기기 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록용으로 찍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신상 공개에 쓰인 건 지난 2021년 송파구 일가족 살해범 이석준이 유일한데요. 현행법상 신상 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최근 찍은 머그샷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이석준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경찰이 공개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한국 경찰이 찍은 머그샷은 공개를 염두에 뒀다기보다 기록 목적에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기록 목적이 아니라 공개 목적으로 뭔가 새로운 게 좀 바뀌나 봐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피의자가 자기 머그샷 공개에 동의를 하든 말든 수사기관에서 공개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나면 구금 때 찍은 머그샷이나 새로 찍은 머그샷을 언론 등에 공개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처럼 정작 신분증 사진이 공개돼도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실제 얼굴을 노출하지 않아서 사진과 실물이 얼마나 비슷한지 알 수 없는 사례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벌인 전주환처럼 실물과 이미지가 너무 다른 사진이 공개되는 일을 막겠다는 거죠. 흔히 머그샷 하면 이제 미국 머그샷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지금처럼 지금 말한 대로 바뀌더라도 그것처럼 같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신상 공개 제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습니다. 미국은 피의자가 되면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얼굴 사진을 찍어 공개합니다. 지난 2017년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자마자 머그샷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에서 영아를 살해한 프랑스인 부부도 우리 언론은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서 얼굴을 공개하지 못했는데 프랑스에선 공개했습니다. 일본 역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주소까지 제한 없이 공개합니다.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되더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입건 단계부터 혹은 혐의에 관계없이 무제한 공개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까지 공개는 하지 않는 겁니까? 과거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방송이나 신문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실명이나 얼굴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탈옥범 신창원도 경찰에 체포된 직후의 모습이 가감없이 공개됐죠. 그런데 지난 1998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이 판례는 재판에 넘기기 전 경찰의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였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 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범죄 보도는 익명 보도가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제 추진하겠다는 피해자가 공개하지 않더라도 신상을 공개하는 이 내용은 법 개정 사안이잖아요. 자, 다수당은 민주당인데 야당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미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여럿 발의한 상태라서요.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현재의 인상착의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7건 발의됐는데요. 이 중 5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고요. 특히 지난 2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개정 방향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여야 간의 세부 조건 등만 조율된다면 법안 개정에는 큰 걸림돌은 없을 거란 관측입니다. 네,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는 기자, 구자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 배팅하면 후회할 것이라고 했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중국 정부를 향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최소한의 우리 국민 불쾌함을 달랠 입장 표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분위기입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 측이 숙고해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한다고 한 싱 대사의 외교적 결례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조치를 중국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싱 대사 추방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당장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할 계획은 없지만 싱 대사 본인의 입장 표명은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싱 대사 본인이 얼마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 인식하고 한중 관계를 위해 제대로 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순방 외교를 재개합니다. 오는 20일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해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서고 22일부터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대통령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싱하이밍 대사의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내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절한 조치 요구에 대해 중국 정부는 말을 돌렸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대적으로 부각할 화제가 돼선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한국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히려 싱 대사가 고급 리조트에서 무료 숙박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개인을 겨냥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인신공격성 보도라며 유감의 뜻을 전한 겁니다. 미국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싱 대사 언행의 적절성에 대해선 중국 정부가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관영 매체는 오늘도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싱 대사의 발언에서 무엇이 과도하며 무엇이 한국을 위협하는 것이고 무엇이 내정 간섭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싱 대사의 발언은 사실 아니냐며 한국 외교는 급진적인 도박꾼 심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에 대한 방탄 국회 비판이 거세죠. 그러나 민주당은 자성보다는 똘똘 뭉쳐서 검찰 수사에 맞서야 한다는 의지가 더 강합니다. 다른 체포동의안이 넘어와도 다 부결될 분위기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검찰 수사를 맹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신의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재판 관련 글을 SNS에 공유하며 이런 엉터리 증거로 구속까지 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민주당 의총에서도 방탄정당이란 비판에 대한 우려보다는 똘똘 뭉쳐 검찰 수사에 맞서자는 기류가 더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방탄이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친명 비명 여부를 떠나 총선을 앞두고 분열은 필패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다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더라도 가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분열하는 순간 다 죽는다. 끝난다. 라고 하는 공감대는 다 있단 말이죠. 예.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정치 행태가 예. 퇴행적 정치 행태가 오히려 민당을 분열보다는 통합시키는. 한 수도권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고 한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자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릴레이 방탄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방탄의원단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4건의 야당 의원 체포 동의안이 모두 부결되자 이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경우를 대비해 그전부터 릴레이 방탄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감옥에 보내면 이 대표의 방탄조끼도 작동할 수 없기에 단일 대우로 릴레이 방탄을 형성했다고 고백하십시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의석수를 가리켜 167, 부끄러움을 모르는 숫자가 됐다며 방탄의원단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발언이 부결표를 늘렸다는 민주당 주장에 구차한 변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말 듣고 욱하고 기분 나빠서 그것도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민주당 말씀대로라면은 민주당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란 말씀이신가요? 한 장관은 오늘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부결로 수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결국 파면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징계가 늦어진 사이에 조 전 장관은 1억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7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안 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여 만입니다. 결정 나자마자 지금 실시간으로 그런 거는 원래 비공개고요. 저희도 알 수도 없거든요. 서울대는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지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는 입증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오다 지난해 7월에서야 징계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징계가 미뤄지면서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후에도 1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내려진 파면 결정은 서울대 교원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중징계로 사학연금이 절반으로 삭감되고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조 전 장관 측은 SNS를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불복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를 일단 할 겁니다. 파면 효력은 조 전 장관이 총장으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직후 발생합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추운 겨울날 군 장병들이 입는 스키파카, 그동안 부대에 몇 개만 보급이 돼서 서로 나눠서 입었다네요. 국민의힘이 모든 장병들에게 개인 보급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른바 깔깔이 대신에 더 따뜻한 스웨터 제공도 추진한다는데요.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전 장병들에게 기능성이 높은 방한복을 개인 보급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키파카로 불리는 이 방한복은 개인이 아닌 부대에 한정된 수량이 지급돼 장병들이 공유해왔는데 개인 지급으로 바꿔 자유롭게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올 겨울 군 방한 대책으로 기능성 방한복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깔깔이라고 불리는 방상 내피를 대신해 간부들만 입었던 스웨터를 개량한 플리스형 상의를 모든 장병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토익 유효기간 5년 연장에 이은 국민의힘의 세 번째 청년 대책입니다. 청년들과 부모 세대는 모두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군대는 모든 지역이 다들 추운데 최소한 장병들한테 그런 거라도 지급이 되면은 저는 훨씬 더 좀 편안하게 군생활하고 더 자부심 느끼면서 군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따뜻하게 입혀야 되지 않아? 군인들 따뜻하게 해줘야지. 우리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모든 걸 받쳐줘야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늘어나는 방한복 예산 조달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은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초대에 응답한 건 누굴까요? 네,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오늘 광주 비엔날레에 참석한 건데요. 지난 3월 강기정 시장이 김 여사를 직접 초대했었죠. 오늘은 직접 안내에 나섰습니다. 동물이라는 분이 인터뷰 방송이 기대되었는데요. 만약 원하시다면 직접 지금 이쪽에 거예요? 네, 맞습니다. 코 없는 코끼리라고 해서 위치가 코가 어디 쪽입니까? 네, 코가 이쪽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러고 있어요. 같이 앉아보세요. 여러 번 만져봤습니다. 김 여사는 과거에 직접 전시를 기획한 적도 있으니까요. 잘 아는 분야겠죠? 네, 김 여사는 오늘 시각장애 학생들과의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진 작품 저 코 없는 코끼리와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천과 같은 혀를 감상했고요. 지역과 세대를 넘어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 강기정 시장이 초대한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늦게 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그 만찬 자리에서 강 시장이 직접 참석을 요청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난 4월 개막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납니다. 강 시장도 좀 곤혹을 치렀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눈도장을 찍고 싶어서 그러냐, 또 하나의 수박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강 시장은 어제 비엔날레가 경험과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했어야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네요. 네,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의 만남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자리에서 그런 문제점도 좀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 의원이 쓴소리란 건데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뭔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제지를 했어야 했다, 뭐 이런 뜻 같네요. 네, 처음에 이 두 사람이요 칭찬을 곁들인 모두 발언을 한 번씩 주고받았는데요. 끝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한국에서 대단한 정치인입니다.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친구 생각해서 그래도 솔직히 몇 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싸우러 간 것은 아니고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관계 개선이 중요하니까 좀 참았다 이런 뜻 같네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다른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도 왜 관저까지 갔는지 의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생중계한 것도 좀 황당하고 15분이나 되는 긴 글을 낭독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왜 그런 의전 절차가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유튜브를 한 거겠죠. 설마 뭐 그렇게 15분 동안 준비된 원고 꺼내가지고 그런 내용을 읽을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사고다, 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국에 쩔쩔맨다고 비판하는데요. 민주당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제1거대야당의 대표가 중국 대사의 관저까지 찾아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15분간 훈시를 듣는 모습에 참담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제는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태도를 떨쳐내기 바랍니다. 정치적 사안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출이 주저앉고 나라 경제가 흔들려야 정신을 차릴 생각입니까? 외교라는 게 너무 쩔쩔매서도 또 너무 자존심만 내세워서도 안 되겠죠. 그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하면서도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대출금 40만 원이 불과 1년 뒤 7억 원의 빚으로 늘어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한 달이 아니라 1시간 단위로 연체료를 붙여서 살인적인 고리 대금업을 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갓난아기의 사진까지 협박이 이용할 만큼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갓난아기 사진이 첨부된 문자 메시지. 돈 갚아라 말로 안 한다는 협박입니다. 이른바 강실장 조직이라 불리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한 40대 남성이 받은 메시지입니다. 좀 늦은 나이에 제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것까지 협박을 했어요. 애들이 인큐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정말 불쌍한 사진인데. 처음 40만 원이었던 빚은 1년여 동안 연체이자에 다시 이자가 더해지며 6억 9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살인적인 고리의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애가 옹알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그 소리 듣고 어떻게 죽어요? 1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이자 10만 원과 함께 2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시간당 20만에서 30만 원의 연체료가 붙습니다. 현행 법정 최고 연이율은 20%지만 강 실장 조직은 최대 5,000%까지 물렸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연체자 누구나 대출 가능이라는 불법 광고에 이끌렸다가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는 원고도 낼게요. 그래, 넌 연신 오후 됐으니까 넌 따따블이야. 오후는 60에, 오전은 80이잖아. 너 그리고 또 2시까지 입금 못할 것 같은데? 110만 원이야, 총? 연체료만 110만 원이라고요? 안 돼요, 이건 너무 하잖아요, 또. 확인된 피해자는 131명, 20대 취업 준비생과 주부 등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조직원 120여 명을 이끌며 불법 고리업을 해온 총책 29살 장모 씨는 월세 1,800만 원대 고급 아파트에 살며 최고급 스포츠카를 탔습니다. 경찰은 불법 추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대담하게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을 거래하던 클럽 직원이 잠복 중이던 경찰에 딱 걸렸습니다. 그 현장을 김태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앞. 흰색 차량 한 대가 멈춰서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차량을 향해 다가갑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대화를 시작하자 카페에 앉아있던 남성들이 둘을 에워쌉니다. 경찰이 마약 거래 현장을 덮친 겁니다. 만난다는 첩보를 저희가 입수를 했었고요. 현장에 3명이 잠복하고 길목을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체 수색을 했을 때 이미 마약류가 몇 개가 나왔기 때문에 차량 안에서는 1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대마와 케타민,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이날 붙잡힌 마약 구매자는 30대 남성으로 서울 강남의 클럽의 영업 직원이었습니다. 마약을 구입해 직접 투약하고 클럽 손님들에게도 판매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클럽에서 이 영업 직원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여성 5명도 입건했습니다. 투약자 중에는 구독자 80만 명을 보유한 SNS 인플루언서와 모델, 의사 부인 등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당에게 케타민을 공급한 의사도 함께 붙잡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일당을 검찰에 넘기고
마약이 추가로 유통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거리를 지나다 보면 가끔 죽어있는 새를 보게 되는데요. 유리벽으로 된 고층 빌딩이나 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충돌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남영주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환풍구 위에 새 한 마리가 고꾸라져 있습니다. 도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파랑새입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새매도 보도블럭에 배를 보인 채 누워 있습니다. 모두 도심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겁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그제부터 공공기관이 지은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도로 앞에 투명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새 모양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명 충돌 방지 스티커로 충돌 사고를 9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충돌 방지 조치 얼마나 돼 있을까? 천장을 유리창으로 막아둔 지하철역 출구. 유리창엔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어떤 건축물이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빨리 날아가다가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바로 부딪히는 거고요. 나무가 무성한 공원 옆 건물도 마찬가지. 코팅된 유리창에 나무가 선명하게 반사돼 보입니다. 이 위치상 이렇게 큰 나무들, 오래된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새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기도 하고 유리창이 작더라도 충분히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방음벽이나 공공건축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을 부착한 곳은 구로구와 금천구, 노원구 3곳뿐. 의무화는 됐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야생동물이 어디 부딪힘하는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도 한번 쭉 한번 살펴보고 그럴 만한 장소에다 저희가 설치할지 말지 그것도 결정해야 될 거예요. 오늘도 하루 2만 마리 새가 투명 유리벽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남의 공장을 빌려서 각종 폐기물을 버리고 잠적하는 범죄.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를 해보니까 조직폭력배와 브로커가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피해를 본 이 공장들,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공장을 가득 채운 폐기물이 발견된 건 지난 2019년 5월. 임차인이 공장을 빌린 뒤 쓰레기만 버리고 달아난 겁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공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공장 마당엔 여전히 건축자재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고 공장 안에도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공장에 연결된 창고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천장 높이까지 폐기물이 쌓여 있는데요. 창문 너머로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공장주는 쓰레기 일부만 치우는데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치우고 싶어도 금액이 너무 엄청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 6억에서 7억 정도 든다고 보거든요. 폐기물 방치로 불이 난 공장도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요 공단에 그진 다 휴무거든요. 했죠. 그래 아무도 없는데 불이 났지. 당시 공장은 전기가 끊겼던 상태. 결국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장주는 건물 2동을 잃었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됐던 곳엔 불에 그을린 폐기물 더미가 4년째 방치돼 있는데요. 쓰레기 사이엔 이끼가 자랐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악취도 상당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쓰레기산 문제. 대부분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였습니다. 자금력이 있는 조직폭력배가 총책을 맡고 브로커를 통해 쓰레기를 버리려는 업체를 소개받습니다. 이후 중간책이 투기할 장소를 바지 사장 명의로 빌려 폐기물을 내다 버린 뒤 잠적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현장에 잘 안 나타나요. 이 공장도 뒤 배후에 조폭이 있어요? 있다고 봐야 되죠.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냈나요? 수사를 거기까지 다 모였죠.
일당 일부가 실형을 살고 나와도 그뿐입니다. 최고판사 1년 6개월 받았습니다. 1년 6개월 받은 걸로 이제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이미 징역형을 살았으니까 죄값을 치렀다고 더 이상 뭐 누구도 독촉을 안 하니까. 지자체가 강제로 쓰레기를 치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집행은 제가 집행을 하면서 그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주분이라든가 억울한 면이 있어도 또 행위자들은 또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고 하면 회사하는 부분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공장을 매각해도 문제입니다. 폐기물로 가득 차 있던 공장을 시세 19억 원보다 저렴한 3억 원에 구입한 새 건물주. 쓰레기는 모두 치웠지만 철제 골조는 휘어져 있고 기둥 쏠림을 방지해주는 지지막대도 빠져 있습니다. 투기업자가 쓰레기를 더 넣기 위해 화장실도 다 부쉈습니다. 결국 보수 비용만 19억 원이 들었습니다. 보수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손실이 좀 많이 났습니다. 약 3억 이상. 버린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인 폐기물 불법 투기.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간다, 이소리입니다. 무슨 영화를 볼까 고민할 때 관객 수를 보면서 인기 작품 보러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배급사가 짜고 영화 관객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3곳과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키다리 스튜디오 등 배급사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영화 관객 수를 허위로 집계해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개봉작 비상선언은 새벽 시간대 여러 회차가 매진돼 예매율을 인위적으로 올리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 국정감사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자본금이 넉넉한 배급사는 대규모 전국 시사회나 선착순 할인 티켓 명목으로 영화표를 대량 구매해서 자체 발권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관객 수를 늘리고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개봉한 비와 당신의 이야기도 새벽 매진과 함께 박스오피스 순위가 껑충 올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배급사 측은 영화관이 심야 상영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티켓을 구매했다가 취소한 걸로 안다고 해명했지만 전국 영화관 티켓 발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영화진흥위원회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같은 현상이 반복됐던 걸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화관과 배급사 측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오늘로 BTS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2013년 데뷔 이후 BTS는 단순히 K-팝의 인기를 넘어 전 세계 아미들과 함께 소통하며 청춘을 위로하고 희망을 만들어왔죠. BTS 리더 RM은 낯설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테지만 그래도 나아가 보겠다. 이막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BTS의 10년, 정윤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아침부터 우체국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BTS의 데뷔 10주년 기념 우표를 구매한 뒤 우표의 가치를 높이는 발행기념 소인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현직 가수의 기념 우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온라인 사전 판매분 12만 장은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I'm happy because I can also share it with my other friends, who are in the U.S. and could not come here. 지금부터 딱 10년 전 BTS는 첫 공개 무대에 섰습니다. 잘해야 돼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기회는 한 번뿐이야. 힙합 아이돌로 출발한 BTS는 강렬한 퍼포먼스에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적극적 소통을 이어가며 세계적 팬덤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사의 최초의 기록을 무수히 만들어낸 BTS는 전 세계에서 K-팝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았습니다. 외신들은 BTS를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2019년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6만여 팬들의 떼창 속에 펼쳐진 공연은 BTS가 21세기 비틀즈로 우뚝 선 순간이었습니다. UN 총회 연설을 통해선 전 세계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서 모두에게 서로에게 웰컴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로 몰린 세계 팬들의 모습은 다시 한번 BTS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데뷔 10주년을 맞아 리더 RM은 다가올 BTS의 이막은 뭐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 최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건 10년간 BTS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준 팬덤 아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BTS는 어떤 의미일까요? 권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BTS 1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아미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But from Sydney, it's not too far and not too much, so we decided to just come. Yeah, and take a vacation. Yeah, for 2 weeks. 소중한 장기 휴가까지 쓰게 된 건 긴 시간 BTS와 함께 나눈 추억이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BTS는 함께 살아가는 청춘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어른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BTS went to the UN and did their speech there. I was really impressed. I never thought that K-pop idols could be seen as real world leaders and 가사에는 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아미들은 BTS와 교감하며 인생이 바뀐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BTS 덕분에 저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제 자신이 사랑하게 됐어요. 그거는 제일 좋은 거예요. 집 밖에를 잘 안 나갔는데 방탄 덕분에 어디든지 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 어두웠던 성격이 조금은 그래도 밝게 된 것 같아요. 노래를 통해 크고 작은 위로를 받으며 BTS와 아미는 동반자가 됐습니다. 수학 성적이 완전 진짜 54점으로 반토막이 나가지고 되게 힘들었었던 시기였는데 RM의 괜찮다는 약간 위로해주는 말들이 되게 위로가 많이 됐었어요. 멤버들이 하나둘 입대하면서 공백기를 갖게 됐지만 팬들은 변함없이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합니다. Don't be scared of ARMY's ever leaving because we will always be with you, always. I hope you come back healthy from the military. 짱해, 방탄.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삼성전자도 글로벌 시장에선 갑질을 당할 수 있나 봅니다.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이 자사 부품을 강매하게 하는 갑질을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3대 반도체 설계 기업 중 하나인 미국 브로드컴.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 무선 통신과 관련된 통신 칩을 브로드컴이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부터 닌텐도 게임기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요. 2021년부터 3년간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삼성전자가 매년 자사 부품을 7억 6천만 달러 이상 구매하게 하고 실제 금액이 못 미치면 차액을 배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갑질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브로드컴은 지난해 7월 200억 원의 상생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제재 대상 기업이 자발적인 시정안을 내면 사건을 빨리 끝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법적 제재를 피하려고 면죄부로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고 공정위는 결국 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삼성전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의의결안이 최종 결정 단계에서 기각된 건 처음입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8.5배 커진 컵라면, 또 패티 내장이 들어간 햄버거. 요즘 이런 초대형 제품들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사서 다 먹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만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서 인기가 많다는데요.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컵라면에 수프를 붓는 먹방 BJ. 넣어도 끝이 안 보입니다. 일반 컵라면보다 8.5배나 크기 때문입니다. 엄청 열심히 먹었는데 줄질 않아. 한 편의점 업체가 지난달 31일 한정 출시한 제품인데 출시 사흘 만에 5만 개가 다 팔렸습니다.
정가는 8,500원.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최고 3만 원까지 웃돈을 주고 거래할 만큼 인기입니다.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는 버거 하나에 패티가 4장이나 들어간 제품을 한정판으로 선보였습니다. 일반 햄버거보다 서너 배는 비싸지만 출시 첫 주 예상보다 150% 넘게 판매됐습니다. 용량이 크다고 값이 싼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몰리는 건 SNS로 재미있는 경험을 공유하기를 좋아하는 요즘 소비자들 특성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보 용량 제품이 관심을 끌자 한 음료업체는 기존 제품보다 용량이 12배 많은 제품을 출시했는데 1년도 안 돼 매출이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양이 1리터에 육박해 기존 제품의 2배나 되지만 막상 가격은 비슷한 커피도 나왔습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먹을만 하죠. 그리고 식구가 뭐 한 3, 4 식구 된다면 딱 살 것 같은데. 거대한 양으로 보는 재미를 주거나 가성비를 앞세운 기업들의 대용량 마케팅에 불이 붙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 건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도심 속 건강축제 서울 헬스쇼가 개막했습니다. 현장은 시민들로 종일 북적였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0% 게이지를 모두 채웠습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막이 오른 도심 속 건강축제 서울 헬스쇼. 야외 헬스장으로 변한 광장에서 시민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운동하고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운동을 하는 기회가 정말 없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시원하고 땀까지 낼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야외 암벽 등반을 즐기기도 합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헬스장에서 주로 운동을 하는데 야외에서 사람들이랑 다 같이 하는 기분이 들어서. 강철 부대 출연자들이 직접 운동을 가르쳐주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운동을 하니 땀은 흐르지만 기분은 상쾌합니다. 전 프로골퍼가 직접 퍼팅 자세를 바로잡아주기도 합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이 운영하는 78개 부스에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전문가에게 꿀잠 자는 방법에 대해 듣기도 하고 푹신한 매트리스에 누워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거의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편하세요? 좀 편하세요? 너무 편해요. 점심시간인데 참 회사 들어가기 싫네요. 도심 한복판에서 다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고 시민들도 15,000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서울 헬스쇼는 모레까지 사흘간 서울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중국에 갔다가 공항에서 2시간이나 발이 묶였었습니다. 중국과 대만을 같은 국가로 생각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리오넬 메시가 여러 명의 공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권을 들고 설명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당황한 모습입니다. 비자가 없이 입국하려다 제지당한 겁니다.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이중 국적자인 메시는 스페인 여권으로 대만에 무비자 입국한 적이 있어 중국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메시는 대만이 중국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시의 실수지만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와 하나의 중국 사안을 언급한 겁니다. 메시는 공항 의자에 앉아 2시간을 대기했고 아르헨티나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공항에는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메시를 보기 위해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호주 대표팀의 친선 경기가 모레 베이징에서 열리는데 약 10만 원에서 87만 원에 이르는 입장권은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就觉得看到之后就觉得特别开心，就是那种累就一扫而空了。
하지만 1인당 5,400만 원을 지불하면 메시와 함께 5성급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짓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날이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세찬 소나기가 내리곤 하는데요. 오늘 밤까지 동쪽 곳곳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작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적게는 5mm, 많게는 60mm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겠고요.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대부분 지역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밤사이 서해안과 강원 산지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 17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구와 광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도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범인에게 수치심을 줘서 추가 범죄의 의지를 꺾겠다는 게 흉악범 신상 공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무용지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공개된 사진들 보니 워낙 옛날 사진들이라 옆에 지나가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최신 사진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가해자 본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데요.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신상 공개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죠. 이런 수준의 신상 공개라면 범죄 예방은커녕 범인들이 이렇게 느낄까 걱정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수치심커녕 안도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